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걸까? 자기 감정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없는 성격은 바꿔야 하는 것일까? 지금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건 잘못된 걸까? 나의 언어는 몸 안에서 바깥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늑골 사이에서 슉 하고 등 쪽으로. 마이조 오타로의 소설 인간의 재료는 뼈 중에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은 누군가에게 본심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감정을 제대로 잘 전달하는 것이 힘에 부칩니다. 혹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성격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카오리도 말합니다.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을 위해서 가공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진짜를 말하기 위해 거짓을 만드는 거라고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정선인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고 있는 정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정선인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중앙신인문학상 단편소설 부문에 귓속말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최근 첫 번째 소설집 고양이는 사라지지 않는다를 출간하셨는데요. 네. 네. 책 출간 후에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처음에는 온라인 서점 판매 지수를 매번 확인하고 했는데 부질없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고요. 목요일마다 일하고 있는 책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지인들과 단골 손님들 몇 분이랑 작은 북토크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연희문학창작촌에 1월부터 들어가 있는데 네. 거기서 지금 마감 앞두고 있는 소설이 있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사실 정선인 작가님은 진한기수 문장의 소리 구성 작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함께 이야기 나눌 고양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작품 활동을 시작하시고 묶은 첫 소설집이기도 합니다. 첫 소설집을 출간하고 오랜만에 스튜디오를 방문을 다시 하셨는데 그 기분도 어떨지 매우 궁금한데요. 우선 출간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네. 제가 2교에서 3교 넘어갈 때 되게 우울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책을 내도 되나? 그런 되게 낙담하고 있었는데 시 쓰는 지인이 네. 원래 우울한 거고 책이 나와도 우울할 거라고 네. 계속 우울할 거라고 말해줘서 그 말이 되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책을 냈는데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우울하지 않고 인물들에게 좀 집을 마련해 줬구나. 네. 이곳에 두고 나는 다음 이야기를 써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홀가분한 기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 지금 약간 정신이 없는데 사실은 10분 전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네. 오랜만에 오니까 골목을 헤맸어요. 맞아요. 항상 이상하게 여기 녹음실은. 네. 그리고 슬리퍼도 잘못 신고 들어오고 처음 오는 사람처럼 네, 들어와 있고 되게 기분이 이상하고 신기하고 하지만 긴장돼서 빨리 집에 가서 누워있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네. 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이 녹음실 주변 골목이 조금 비슷해가지고 네, 조금 헤매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는 눈 감고도 찾아옵니다. 저 원래 길치여서. 저는 진짜 한 3개월 정도 저도 계속 헤맸거든요. 네. 네, 그 제보에 따르면 이 소설집 안에 실린 거의 대부분의 소설들이 문예지 투고를 통해서 발표한 소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는 지면이 좀 있는 편인데 네. 소설은 또 그 잡지 지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예, 예.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으면 예. 소개해 주세요. 사실 데뷔하고 청탁이 없었고요. 지금도 사실 없는데 처음으로 청탁을 받은 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2년 반 동안도 투고할 생각도 못한 것 같아요. 약간 용기가 없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고 그래서 요카타란 소설집 맨 처음에 실린 소설을 다산북스에서 만든 에픽이라는 잡지에 투고를 해서 그게 계약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이제 발표할 지면은 없었지만 용기를 얻어서 계속 다른 잡지에도 투고를 했습니다. 와. 네. 그래서 대단하시다. 왜냐면은 확실히 소설 지면은 한정적이다 보니 네. 데뷔를 하는 모든 신인 작가들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거기서 이제 대부분 좌절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작가님은 이렇게 투고를 해서 어쨌든 성사를 시키는 그런 것이 보통 용기는 아니실 것 같아서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시를 쓰다 보니까 약간 그게 뭘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지면이라는 것은 사실 좀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작가님의 그런 어떤 행동이 많은 분들한테 또 용기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애틋하고 뜻이 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소설집 출간 너무 축하드리고요. 표지도 너무 예뻐요. 네. 오렌지빛이 도는 따뜻한 색감의 주택 사진이고 이제 이 집에 딱 들어가면 요카타 할머니가 살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표지도 표지지만 띠지하고 속지 곳곳에 그 귀여운 고양이 그림 이렇게 있어서 그거 보는 재미도 있는데 아까 작가님 또 사인해 주실 때 고양이 스티커 네, 그런 거 붙여주셔서 디자인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출간 임박해서 표지 사진 본 거여서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에 든다고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너무 예뻐요. 네, 그 제목에 고양이 발자국 찍혀 있잖아요. 네, 요 제목 있는 부분에 찍혀 있는데 그거 진짜. 그것만으로도 되게 책을 낸 보람을 느꼈고요. 스티커도 사실 저조차고 하는 일이어서 스티커 사는 것도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귀여울 뿐 아니라 이제 커튼 사이로 어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 그쪽 안에서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귀엽고 쓸쓸하고 약간은 섬뜩한 분위기?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무서운. 네, 계속 보면 눈이 마주칠 수도 있어요. 그럼 제 스타일로 이 안에 좀비가 그건 아니고 네, 소설을 읽어보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네. 그 고양이는 사라지지 않는다를 표지적으로 정하게 된 이유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예. 저는 무슨 말인지 알죠를 사실 내심 제목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미발표작 두 번째에 실린 소설을 그리고 고양이가 사라지지 않는다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제목에 고양이가 들어간 책을 가지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주변에 반대가 좀 있었는데 편집자님이 되게 이 제목을 제안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고양이란 제목이 좀 많아서 좀 그게 고양이 들어가는 제목이면 더 잘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은 있었지만 좀 고양이들의 귀여움에 기대고 고양이 집사님들이 많이 읽어주셨으면 해서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고양이 집사님들이 좋아할 만한 제목일 것 같아요. 고양이는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내용을 보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양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코로나 시기 비대면 모임으로 알게 된 지연과 연지의 이야기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연은 산티아고로 여행을 떠나고 그동안 연지는 지연 언니의 집에 대신 머물면서 고양이 2마리를 돌보게 되는데요. 지연의 말에 따르면 고양이는 고와 양,
이렇게 분명 2마리라고 했는데 고라는 고양이 1마리만 돌아다니게 되죠. 그럼에도 연지는 양을 찾는 것을 그만두지 않고 양의 이름을 불러보기도 합니다. 지연과 연지, 고와 양.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는 각각의 캐릭터들이 읽는 동안 인상 깊게 느껴졌어요. 이 소설은 어떻게 구성하게 되신 건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데뷔하고 이제 원래 하던 라디오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데일리 프로그, 밤 프로그 해서 하루가 그냥 소설 못 쓰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2020년에는 대학원에 가자. 그래서 2020년 3월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와서 개강에 늦춰지고 저는 캠퍼스 라이프를 나름 꿈꿨는데 제가 방구석에서 이제 원격 수업을 듣기 시작해서 그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비대면과 대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쯤 이제 13년 같이 살아온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좀 헛헛한 마음에 남의 고양이들을 좀 보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집 비우면 고양이 좀 봐줄래? 뭐 그런 얘기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단초가 돼서 쓰게 된 소설입니다. 너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집사님들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소설 보면 양이는 정말 지연 언니의 집에 있었던 건지 뭐 이렇게 모호하게 남겨두고 싶기도 한데요. 작가님은 어떤 생각으로 구성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양이는 쓸 때는 어디에든 있다고 생각하고 썼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 호수 근처에 있는 그 어둠 속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계속 이름을 불러주길 바라면서 제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쓴 것 같아요. 네, 그 우리가 우리였던 이라는 단편에서도 죽은 고모가 기르던 고양이 치자가 등장을 합니다. 또 치자가 죽고 나서 고모의 석실 앞에 몰래 묻어주기도 하는데 소설 속에 고양이들의 지분이 상당한데 작가님께 고양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고양이는 사랑이고 행복인 것 같고요. 다음 생에는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그러면 또 지인이 길고양이는 너무 힘들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길 위에서 삶이 되게 고단하잖아요. 길고양이들의. 그래서 사실 귀엽지만 되게 쓸쓸하고 힘들게 사는데 그 귀여움을 잃지 않고 햇볕이 따스한 곳이나 바람이 좋은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용기 있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용기를 고양이들한테 또 배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고양이란 그런 존재고 요즘에 창자촌에 고양이들이 한두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한 6마리가 한꺼번에 몰려다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비롯해서 좀 고양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있었을 때는 한 2마리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늘었네요. 창작촌이 너무 고양이들 와서 지내기 좋은 또 공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밤에 싸우기도 하고. 그건 좀. 네. 그 고양이에 대한 사랑이 매우 느껴지는 그 작가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네. 첫 소설집을 내고서 진행하신 북토크에서 작가님의 소설은 질문에서 시작하는 소설과 이미지에서 시작하는 소설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책에 실린 소설들은 각각 어떤 이미지로부터 또 어떤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교롭게도 미발표작 3편이 무슨 말인지 알죠랑 얼음이 떨어지던 밤이랑 구부린 마음 3편은 이미지를 떠올리고 쓴 소설인데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아버지 정근 때문에
외할머니 집에 맡겨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빼놓고 다른 식구들은 충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뒤늦게 외할머니랑 둘이서 같이 충주 가던 길. 네. 저는 기억 못하는데 외할머니가 그때 일을 되게 말씀하셔서 언젠가 글로 써보고 싶다. 그 이미지에서 시작했던 소설인데 저는 빠지고 이제 할머니 둘의 동행으로 할머니 둘이 동물원에 가는 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떨어지던 밤은 제주도 갔을 때 무덤이 있는 집들을 보면서 떠올렸던 이미지 들이었고요. 그리고 종달리라고 제가 좋아하는 제주도의 마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매년 좀 제주에 갈 때마다 좀 변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좀 담고 싶었고 구부린 마음은 어떤 뭐 광장에 서 있는 광장에 모일 일이 많았을 때 네네. 그때의 마음들을 떠올렸고요. 그리고 질문으로 시작한 소설은 귓속말이 사실은 처음으로 질문에서 시작했던 데뷔작이기도 한데 네네.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무연고자가 외국인 노동자인 경우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했던 소설이고요. 우리가 우리였던 같은 경우는 항도영 작가의 외롭지 않을 권리를 읽고 나서 그 생활 동반자법에 대해서 네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질문으로 썼던 소설들이 있습니다. 네. 이미지에서 시작하는 소설, 또 질문에서 시작하는 소설 이런 게 너무 흥미로운데 저는 이제 시를 쓰다 보니까 확실히 이 얼음이 떨어지던 밤 이건 딱 제목을 보고 이미지가 왠지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확실히 포인트가 그래도 네.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우리였던 또 얼음이 떨어지던 밤 몰려오는 것들 이 세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무덤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무덤 3부작으로 하자면 제가 또 약간 이런 거 좋아해서 또 우리가 우리였던에서는 봉분과 납골당이 함께 있는 복합 가족묘 또 얼음이 떨어지던 밤에는 새로 개업한 카페 앞 무연고 무덤 몰려오는 것들에서는 이제 바닷가에서 떠내려오는 관들을 건져내서 묻어주던 흙무덤들 이렇게 여러 소설 속에서 무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 무덤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걸까요? 저는 완전히 취저긴 한데 제가 무덤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런데 경주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곁에 없지만 사라진 이들을 뭔가 매장하고 네. 심지어 그런 사체를 잃어버렸어도 빈무덤을 만들어주고 비석을 세워주고 기억하는 행위가 되게 인간다운 행위라는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어렸을 땐 그냥 저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많았고 그리고 다정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점점 무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또 질문도 되는 것 같아요. 왜 어떤 무덤은 화려하고 어떤 무덤, 어떤 죽음은 기억조차 되지 못하고 뭔가 죽어서도 존중받지 못할까? 그런 질문들이 이어지게 하는 어떤 무덤이란 것은 저에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 매장 문화, 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주고 하는 문화가 인간의 어떤 고유성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연장선에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자면 작품집 전반에 가족이나 가까운 이의 죽음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실과 애도라는 그 공통의 정서가 느껴지는데요. 특별히 이런 테마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걸까요? 네, 제가 되게 가족이 많은 집에서 자랐는데 뭐 고모 삼촌들, 뭐 사촌 형제들 다 같이 있는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 그 중에 사진으로만 기억되는 분들이 또 계셨고 젊을 때 돌아가신 분이 계셨고 사진도 없이 어른들 말 속에만 존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뭔가를 얻는 것보다 잃고 상실해가는 게 삶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뭐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많은 죽음들이 있고 상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요카타라는 소설도 보면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해에 여성의 날 3월 8일에 100세를 맞은 서연화 할머니가 라디오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장수 비결로 평소에 무슨 음식을 즐겨 먹느냐고 물으니까 햇반과 라면을 즐겨 먹는다. 할머니의 이런 엉뚱한 구석이 매우 재밌었는데 또 그때 할머니가 100세라는 것도 그에 얽힌 이면의 진실이나 또 이 일제 역사를 살아낸 할머니의 삶 이런 것들 하고 맞물리면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 소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비화가 궁금한데요. 네, 제 또 소설집에 고향이 못지않게 할머니들의 지분이 상당한데요. 네네. 외할머니가 올해 93이세요. 근데 이제 주민등록상으로는 100세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요카타 할머니 같은 사연은 아니지만 뭔가 전쟁 중에 호적이 자매간에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한 몇 년 전까지만도 모르다가 몇 년 전에 할머니가 입원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제가 생각했던 나이랑 달라서 뭐 어머니나 다른 이모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됐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만약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다녔거나 그리고 또 남성이었다면은 그런 나이들이 이렇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로 됐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질문이 생겨서 쓰게 된 소설입니다. 네. 지금 어쨌든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고 또 남성 기득권이 없는 상태다 보니 막 나이도 이렇게 제대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소설인데 제가 중간에 웃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경험치에서 재구성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소설 속 할머니들의 요카타 또 무슨 말인지 알죠? 라는 말버릇 이런 것처럼 작가님도 혹시 이런 가벼운 말버릇이나 화두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그 무슨 말인지 알죠는 사실 저희 어머니 말버릇이 있고, 그러니까 막 되게 두서없이 말하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근데 이 소설 읽고 나서 깨달으셨대요. 그 어머니께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걸 이제 아셨대요. 여전히 많이 하시고요. 근데 저도 닮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두서없이 말하는 편이어서, 친한 사람한테는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저도 가끔 이제 제 말투 중에 하나가 있다 막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말 되게 많이 한대요. 그리고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넌 맨날 두 가지래. 그냥 그게 말투가 어쨌든 작품 안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실감나게 잘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집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인물, 또 웃음이 나는 인물 이런 인물들 좀 예상은 되는데 누구일지 조금 더 예상이 돼요? 아니 예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아까도 그 할머니들 얘기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도 작가님이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가슴이 아픈 인물은 데뷔작에서 대수와 썸낭인 것 같아요. 요카타 할머니 같은 경우도 혼자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진이도 있고 목포집 할머니가 오실 것 같고 다음 날에 오이소박이도 익어서 맛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수는 혼자 너무 혼자 괴로워하면서 빙빙 그 거리를 돌고 있을 것 같고 썸낭은 따뜻한 고향에 못 가고 그 차가운 냉동 창고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미안해요. 되게 미안하고 웃음이 나는 인물은 사람은 아니고 고와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이는 또 얼마나 또 꼭꼭 숨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거든요. 네. 혹시 고가 양이 밥까지 다 먹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고양이 2마리를 생각하면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 역시 고양이는 뭘 하고 있어도. 네. 예전에 어떤 고양이 프로에서 PD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양이 뭘 해도 다 네. 좋다고. 맞아요. 네. 네, 그 작품집 중에서 몰려오는 것들은 거기에 실린 다른 소설들과 약간 결이 달랐던 것 같은데요.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근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땅이 절반 이상 물에 잠기면서 높은 지대의 땅값이 오르고 돈이 없는 자들은 낮은 지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설정을 두었는데 또 지대가 높은 섬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도개교도 만들고요. 섬 내부에서도 이쪽과 저쪽을 가르고 담을 쌓아둔 모습이 되게 인상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썼을 시기에 작가님 신경 변화나 혹은 소설 쓰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 소설을 지난해 봄에 명동의 프린스 호텔에서 그때 입주 당시에 썼어요. 네. 그때 소설집에 8편을 싣고 싶다 해서 네네. 이 소설을 쓰면 8편이 된다라는 생각에 초고를 쓰고 되게 안도하면서 코로나에 확진됐거든요. 어머. 그래서 이제 그래 마음 놓고 아파도 돼. 다 썼어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소설은 얼음이 떨어지던 밤에서 네네.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배경이 섬이었고요. 제주도 섬이었고 뭔가 담이 있고 재개발과 개발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네. 뭔가 그러면 고립될 이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해수면 상승은 좀 뒤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네네. 이 소설을 계기로 좀 더 책도 찾아 읽고 이런 코로나로 겪은 것도 있고 이런 재난들 상황에서 우리가 소설을 쓰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무덤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렇게 사람들이 살 땅도 없는데 네. 그런 행위들이 애도하는 행위들이 어쩌면 무용하다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인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 또 고층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 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반성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고층은 달동네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어떤 고층은 정말 그 부의 상징이기도 해서 확실히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쓸 때 나만의 루틴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평소에 작업 풍경이 궁금해요. 예전에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나면 썼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오로지 소설을 위한 시간들을 갖게 됐을 때는 뭔가 하루키처럼 뭔가 하루에 3시간 쓰고 다른 유명한 작가님들처럼 하루에 20매 쓰고 그런 루틴을 가지려고 되게 노력했거든요. 근데 실패했고요. 지금도 시간이 날 때 많이 쓰고요. 근데 매일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일 읽고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다들 하루에 20매씩 막 이렇게 정해놓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그렇더라고요. 안 그러시나요? 저는 싫어서 이렇게 좀 그럴 필요가 약간 없기도 해요. 네. 이번 책 출간하고서 독자분들의 반응도 한번 찾아보셨나요? 네. 근데 사실 아직 리뷰가 별로 없어요. 네. 없는데 열심히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위로가 됐다는 말도 좋았고요. 그리고 현실에 있을 것 같지만 어디에도 없는 인물들이라는 이야기도 좋았고요. 그리고 어떤 몰려오는 것들에 대한 리뷰였는데
문학이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쓰신 분이 계셨는데 그것이 되게 기억에 남아서 그런 문학의 정치성에 대해서도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서 네. 그것이 요즘에 약간 고민거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네. 혹시 인상 깊게 본 그 독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소설을 잘 못 읽었어요. 소설집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 소설을. 네. 그러다가 연말에 안윤 작가님의 남겨진 이름들을 읽었는데 러시아 배경으로 하고 네. 나지라라는 이름이 러시아 쪽 이름이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나지라라는 인물이 어떤 그 러시아 쪽에서 간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일단 문장이 너무 좋았고요. 그것도 상실과 애도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네.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떤 증언하는 일인데 네. 그 배경도 매력적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읽었는데 다시 읽고 싶은 소설인 것 같아서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작가님의 작품도 궁금한데 현재 집필 중이시거나 앞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지 소개해 주세요. 예, 저 최근에 지금 마감 앞두고 있는 얘기는 정원 이야기인데요. 제가 작년에 가드닝을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정원을 배경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그걸 쓰다 보니까 수목원을 배경으로 좀 긴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그저께 했어요. 따끈따끈한 생각. 네, 그저께 했고 몰려오는 것들을 지금 좀 장편으로 확장해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공유정원이라는 개념도 많은 생각이 드는 개념인 것 같고요. 그러면 장편 말고 또 올해 특별히 다짐한 목표나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예. 일단 수영을 좀 잘 못해요. 그래서 배우고 싶고요. 저도 못하는데. 뭔가 생존 수영을 배우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글 쓰는 친구들끼리 마작하는 4명이 있는데 마작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했는데 내기 같은 건 안 하고 되게 건전하게 하는데 마작을 많이 하자. 저 작년에 얼마 못했고요. 네. 그리고 꼴찌를 했어요. 저번 마작에서. 그래서 1등은 못해도 꼴찌는 하지 말자. 꼴찌는 하지 말고 마작을 많이 하자. 합니다. 네. 마작하는 모임은 너무 신선한데요? 약간 우리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중국 영화에서 주로 봤던 장면. 그렇게 우아하진 않고요. 네. 네.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정선임 소설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은 구석 어딘가에 숨어있다 굴러나온 치자의 털뭉치와 마주칠 것이다. 은재의 당부를 잊고 바람에 방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힐 때마다 놀랄 것이다. 자리를 차지하기만 하는 흔들 의자는 다시 버려질 것이다. 맞벌이인 우리에게 낮 동안의 햇빛은 그리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아이가 생겨 낡은 아파트가 좁다고 느껴지면 이사를 고민할 것이다. 하루가 저물고 어둠 속에서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일들이 생각나 잠이 오지 않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면 등을 돌리고 누워 어둠 속에서 네모난 불빛 안을 오래오래 들여다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외로운 만큼 딱 그만큼 똑같이 외로운 거라고 고개를 끄덕이다. 복합묘에 차례로 입주하게 되는 먼 미래를 그릴 것이다. 그러다 5월이 오면 고모의 기일 즈음 묘 앞에 놓인 노랗게 마른 꽃잎이나 빈 통조림 캔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것을 치울 것이다. 그리고 치자가 묻혀있는 그 자리를 말없이 꾹꾹 밟을 것이다. 아마도 잠시나마 우리가 우리였던 날들을 떠올리면서.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우리였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떤 부분을 읽을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걸 쓸 때의 마음을 떠올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문장과 다르게 이 부분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장들인데 이걸 쓸 때에 원래는 과거형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꿀 때에 그때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고 우리가 우리였던이란 작품이 두 번째로 발표했던 소설이어서 데뷔작 이후에 좀 애정이 가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치자와 은재가 사라진 그리고 고모도 사라진 그 아파트의 풍경을 좀 떠올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읽게 될 독자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낭독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였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만나요. 의 마지막 코너는 My Favorite입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정선인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 무엇일까요? 네, 제가 원래 되게 세속적인 거에 잘 빠져 있는데 짧아요, 그 기간이. 그래서 뭐 어떤 가수 좋아하다가 뭐 최근에는 환혼이라는 드라마 보고 배우를 좋아했다가 막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다 깊이 빠지지 못하고 빠져나온 상태고 좀 재미가 없으시겠지만 너무 작가스러운 빠짐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서 조심스럽지만 제가 원래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리베카 솔릿의 오웰의 장미를 읽게 되면서 오웰이 장미를 심은 일에 대해서 시작하는 어떤 정기적인 일화인데 그걸 읽으면서 오웰한테 다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웰의 전집이 때마침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주문해서 사실은 오웰의 작품뿐 아니라 생애를 지금 다 알고 싶어서 지금 푹 빠져 있습니다. 네. 풀네임으로. 예. 조지 오웰 선생님, 네, 좋아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양이는 사라지지 않는다에 정선임 소설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작가로도 참여하시고 오늘 또 출연자로도 오셨는데 함께 해주신 소감 어떠셨어요? 되게 떨렸고요. 지금도 잘하셨는데. 네, 빨리 집에 가고 싶고요. 그 고양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소설집 나왔을 때 어머니가 꽃집에서 캘리그라피로 제목을 써오셨는데 그 꽃집 주인분이 사라지지 않는다를 살아지지 않는다로 잘못 쓰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인상적인.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속상해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도 되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살려고 애쓰는 존재들이란 생각이 들었고 고양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저도 계속 애쓰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계속 애써서 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너무나 훈훈한 연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럼 저희는 정선인 작가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당신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군분투기, 작가가 되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차한비 시인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시인이 된 지 한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된 차한비라고 합니다. 네, 차한비 시인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2022년 현대시 하반기 시인 추천 작품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정말 몇 개월 안 됐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평소같이 직장 다니고 퇴근 후에는 화평 수업이나 화평 모임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일정이 없을 때는 그냥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종종 청취하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면 처음에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최근에 고성경 시인님 시를 읽었었는데 네. 그 시를 읽고 되게 시가 재밌어서 저번 몇 개월 전에 나오셨던 회차를 다시 들어봤었고요. 네네. 그리고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는 제가 좀 의심이 많아서 처음엔 사칭인가 싶어가지고 조금 당황을 했었는데 네. 진짜인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워낙 역사도 깊고 오래돼서 사칭까지 생각하게 하는 매우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첫 코너에 모시는 작가들께 여쭙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당선 전화 받으셨을 때 뭐 하고 계셨는지,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선 전화 받았을 때는 제가 퇴근을 하고 그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카드사 보험 전화나 이런 스팸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02로 아마 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스팸 전화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받아보자 해서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딱 받자마자 차한비 선생님 맞으시죠? 이렇게 여쭤보셔서 네.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없어서 뭔가 됐나 보다 싶어서 되게 기뻤고요. 네네. 버스 안에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뭐 과장님도 계시고 차장님도 계셔가지고 네. 되게 통화할 때는 차분하게 조용하게 끊고 네.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되게 기뻐하면서 혹시 잘못 내가 받은 건 아닐까 싶어서 네이버에 현대시 전화번호를 찾아보고 진짜가 맞구나 싶어서 기뻐했습니다. 되게 어떤 잘 모르는 전화에 대해서 문장의 소리도 사칭인가 생각하고 현대시에서도 찾아보고 의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생각 못했던 이벤트여서 아마 그러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주변에 알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상 소식을 들은 주변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부분 다 잘 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분도 계셨고 될 줄은 알았는데 너무 빨리 돼서 고생을 좀 더 했어야 됐는데 네. 아쉽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 왠지 저 아는 분이죠. 네. 네. 네, 그 시인분이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그분의 어떤 패턴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청취자분들은 궁금하시겠지만 여기까지. 네, 네, 차한비 시인의 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시인님께서 처음 시를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해지는데 문학 중에서도 되게 장르가 많은데 시를 선택하게 된 이유 같은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 시를 딱 접했던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대안학교를 나와서 네. 그 학교에 국어나 이런 문학
정규 과목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근데 중2 때 딱 그 시 수업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네. 들었는데 뭐 선생님이 되게 저보고 잘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학년이 하나씩 올라갈수록 제가 계속 시집을 읽고 있고 어느새 그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평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점점 쓰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쓰게 된 이유가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도 있고 그 선생님이 저보고 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시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발견해 주신 재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꼭 그 시가 첫 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인님께서 쓴 첫 시라고 생각되는 작품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때도 제가 첫 시집을 읽은 게 오은 시인님 시집이었는데 그 영향을 조금 받은 건지 네. 그때도 되게 언어 유희나 이런 걸로 가득한 시였어요. 네. 되게 간단한 막 원을 동그라미랑 돈으로 이렇게 쓴다거나 네. 그런 되게 일차원적인 어떤 그런 언어 유희를 되게 가득 채우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 제가 감각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장들로 이렇게 채우거나 그런 시기였는데 네. 지금 다시 보면은 그렇게 막 잘 썼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 눈에는 잘 쓴다고 보였나 봐요. 재밌었나 네, 보네요. 제가 네. 그때 그냥 재밌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작품을 발표한 뒤에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지도 궁금한데 생활이나 또 글쓰기 전반에 걸쳐서 차이가 있다면 있을까요? 생활에서 달라진 점은 어떤 네이버에 가끔 제 이름을 쳐본다거나 아니면 청탁 네. 같은 게 들어왔나 이렇게 메일을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게 생활에서 달라진 것 같고요. 네. 제가 원래 메일 정리를 잘 안 해가지고 네. 스팸 메일이 한 3만 개 정도 쌓여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의심하셨구나. 네, 그래서 좀 그걸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글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합평 수업을 자주 듣는데 네. 주변에서 이제 어떤 선생님은 이제 등단을 했으니까 내 수업은 졸업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떤 시인분들은 이제 강사분이 그 수업을 하시는 시인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안 듣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셔서 네. 합평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한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고집을 부려서 일단은 듣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수업이 워낙 또 많기도 하고 다양한 또 시인들이 와서 수업을 하다 보니 좀 궁금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함께 읽고 쓰는 친한 동료분들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작가분들이 계실지 궁금하네요. 아직 뭐 6개월 정도 되셨기 때문에 뭐 데뷔해서 작가분들하고 친해지거나 이런 계기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네. 일단 글적으로는 합평 모임을 그 유희랑 시인님이랑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합평 모임이 있어서 네. 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예전엔 변윤재 시인님도 계셨고 네. 그 김강호 시인님도 계셨는데 네. 지금은 일단 유희랑 시인님이랑 저랑 또 아직 등단을 안 하신 다른 두 분이랑 이렇게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등단 후에는 합평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 장미도 시인님이랑 네. 또 오은 시인님이랑 네. 그때 만나서 뭐 술도 먹고 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술자리 지금 네. 네, 자랑하시는 건가요? 박다리 시인님도 계셨는데 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평소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해오셨을지 궁금한데 나만의 창작 루틴 이런 게 있다면 듣고 싶어요. 그 여기 나오신 이 네. 코너 그 시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거의 다 메모에서 시가 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 또한 이렇게 그냥 보통 메모를 통해서 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메모들은 그냥 되게 단상에 머무는 경우도 많고 어떤 메모는 쓸 때부터 그 시 분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메모들이 주로 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꾸준히 계속 하시는 게 힘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차은비 시인님 작품을 찾아봤는데요. 상당히 길이가 길어서 진짜 메모 없이는 쓸 수 없는 양일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또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시쓰기하고 관련이 없는 생활 루틴 이런 것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징크스 같은 게 있다면 뭐 그런 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생활 루틴이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네. 일단 밥 먹고 나서 바로 눕는 거를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걸 지킨다고요? 네. 그리고 꼭 글을 제가 침대에서 쓰는데 이것도 거의 변하지 않는 제 생활 루틴인 것 같고 절대 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길에서 에어팟을 양쪽을 다 안 끼는데 네. 이게 뭐 차가 저를 칠 수도 있고 네네네. 되게 길거리가 위험하니까 네. 길에서 두 쪽을 낀다거나 아니면 그 노이즈 캔슬링 네. 그 기능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소음을 완전하게 차단하면은 좀 불안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네. 네. 그 침대에서 씻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출연자분들 중에 침대에서 사실은 예전에 보면 작가분들 책상에 꼭 앉아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다. 침대에서 특히 시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차은비 시인님의 시는 길어서 또 그것도 생각해 보면 침대에서 그렇게 길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한 것 같은데. 누워서 쓰다가 이제 또 엎드려서 쓰다가 이렇게 자세를 조금 바꿉니다. 네. 네. 그 차은비 시인님이 좋아하는 작품이나 영향받은 작가, 또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는 차은비 시인님의 첫 문학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김혜순 작가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3권의 책이 있다면? 황정은 작가님의 백의 그림자, 그리고 정세랑 작가님의 보건교사 는영, 또 정세랑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 시를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2가지는? 침대와 베개. 나는 시를 쓰기 위해 땡땡까지 해봤다. 헤어지려는 순간에서 그 순간을 메모해봤다. 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어요. 김혜순 시인. 네.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 등단 시 중에 그 김혜순 그는 감히 전설이라 할 수 있겠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네. 제 시를 읽어보셨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네, 워낙 시집을 나올 때마다 재밌게 읽어가지고 네. 그냥 대화를 해보고 싶다기보단 그냥 한번 영접을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네. 네. 김혜순 선생님은 아마 뵐 날이 오지 않을까 곧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순 시인은 되게 많은 텍스트를 읽으시는 선생님이시니까 아마 읽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네. 또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3권의 작품인데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들이 좀 읽은 지가 오래되긴 했는데 이 3권 모두가 실제 그 애인에게 선물한 책들이에요. 백의 그림자는 그 생일날 제가 선물을 했는데 네. 뭐랄까 어떤 연애 소설이긴 한데 되게 삶의 어떤 공허함이 되게 들어있는 소설이라 네. 좀 마음이 허하거나 이럴 때 자주 펼쳐보는 책이고요. 네. 그리고 보건교사 아는형은 아마 넷플릭스 시리즈로도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네. 소설이 훨씬 재밌으니까 소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선으로부터는 되게 정세랑 작가님 특유의 어떤 귀엽고 재밌는 문장들도 많고 또 동시에 생각해볼 만한 거리가 되게 많아서 네.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정세랑 작가님의 작품도 실제 애인분에게 선물하셨나요? 네. 보건교사 아는형을 선물했고요. 네. 시선으로부터는 제가 선물한 줄 알았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선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네. 백의 그림자, 또 정세랑 작가님의 2권의 책들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선으로부터도. 세 번째 질문이
시를 쓸 때 필요한 준비물 2가지였는데 왠지 알 것 같지만 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노트북이랑 핸드폰은 너무 당연해서 제의를 했고요. 네. 제가 카페나 이런 데서 글을 잘 못 써요. 일단 몸이 편안해야 글이 나온다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네. 침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자세가 편하려면 아무래도 베개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침대에서 시 쓰는 이야기로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개를 옆에 끼고 시를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고 말씀하셨는데 헤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을 묘사를 해봤다는 말씀이신가요? 딱 헤어지는 순간은 아니고 뭔가 헤어진다는 어떤 말을 하러 가는 순간에 뭔가 약간 예술병이라고 하죠. 뭔가 이 순간을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메모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 메모가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가 없는데. 네. 그 경험담이신가요? 네, 실제. 네. 되게 곤란한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문학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여전히 시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차은비 시인께서는 시를 읽는 기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시를 읽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이나 재미,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는 약간 음악이랑 저는 항상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음악을 듣고 신난다, 좋다. 뭐 이렇게 최근에 뉴진스 신곡을 듣고 역시 뉴진스 좋다, 신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네. 시도 그런 것 같아요. 대신 청각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약간 언어적 쾌감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음식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네. 어떤 이 언어적인 쾌감을 한번 맛보시면 계속 읽게 되는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시에서 꼭 아름다움이나 울림 같은 거를 찾을 필요 없이 아니면 혹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꼭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음악을 듣는 것처럼 편하게 내가 좋은 멜로디 혹은 뭐 좋은 부분, 재밌는 부분, 신나는 부분을 찾는 것만으로도 시를 읽는 기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자꾸 의미를 찾으려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로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꿀팁이라고 여기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인님의 낭독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시인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작품도 좋고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오늘 어떤 문장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는 그대 고양이는 다정할게요라는 이 아침달에서 나온 시집 중에 그 김건영 시인님이 쓰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야옹이라는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은비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야옹 앉으나 서나 야옹해줄 것을 약속한 건 아니지만 아침이나 저녁이나 야옹 매일 사막에 다녀오면서도 의젓하다. 계단 위에서 음표가 되는 야옹 그림이면서 음악인 야옹 털을 주고 사랑을 받는다. 그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야옹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서 사랑을 주고 털을 받는다. 네가 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없어서 나도 가끔 마주 야옹한다. 창가에 앉아 두 눈을 비춰주는 움직이는 등대 어두운 거실 앞에서 마중으로 눈으로 불을 펴면서 밤을 조용히 걷고 있는 늙은이 야옹 소파에서 몸을 말고 온 힘으로 쉼표를 만들어 주신다. 유유 이것은 내 발로 밤을 걷는 울음 항아리 야옹 고양이의 일은 그저 운다는 것 음악이거나 슬픔이거나 야옹 소리 높여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야옹아 그래도 대답해주면 좋아 야옹 나 혼자 약속하면서 내 말은 못 알아듣겠지만
나를 이유 없이 안아준 밤의 포옹 야옹.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털 날리며 야옹해주세요. 네. 이 작품을 선택해서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특히 이 시 마지막쯤에 나오는 나를 이유 없이 안아준 밤의 포옹 야옹이라는 문장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네. 이게 야옹이 계속 나올 때마다 그 한자어가 바뀌면서 어떤 앞에 말의 의미랑 야옹이랑 같이 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슬픔 항아리가 되면 야옹, 그 옹의 한자가 바뀌고 또 밤에 하는 포옹이라 밤 야자를 써서 이 야옹이 되는 이 지점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걸 좀 훔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모두 다 이제 들으셔가지고 훔칠 수 없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들으면서 김건영 시인 특유의 그 언어 유희 이런 게 되게 잘 살아있다.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시인님께서 활발하게 활동을 이제 막 할 시기이신데 그래도 이상하게 등단을 하고 나면은 또 시가 잘 안 써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시인님만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실제로 한 달 전쯤에 이런 고비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합평이 가장 해결책이지 않나 싶은 게 제가 합평 모임에 한 달 정도 시를 안 쓰다가 딱 네. 시를 써서 갖고 갔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딱 알아채시고 되게 못 썼다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좀 자극이 됐고 또 합평 수업에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한 시를 가져갔는데 네. 이제 또 딱 알아보시고 오만해하지 말라고 부족한 부분들을 짚어주셔서 되게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합평 수업의 어떤 그 홍보대사신가요? 네. 여러분 많이 합평 수업 들어주세요. 네. 너무 지금 재밌어서 제가 장난을 좀 쳤는데요. 또 시인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시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창작 과제 이런 것이 있다면? 일단은 요즘은 시가 뭘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좀 어떤 시가 아니면 시적인 것이라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결국 지금의 시에는 어떤 언어가 사용되어야 하고 그럼 그에 따라 시의 어떤 위상이나 현상도 네.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제 쓴 시보다 오늘 쓴 시가 더 좋은 걸 창작 과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하면 재밌고 좀 기발한 언어를 시 안으로 갖고 들어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 또 언어의 맛을 살리는 이런 작품 세계를 또 추구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쭉 끌고 가시는 방향성이실까요? 일단 첫 시집을 내기 전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또 인상 깊게 읽은 시집이 있으시면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좀 해주세요. 요즘이라기에는 조금 되긴 했지만 그 고민영 시인님의 네. 그 엄청난 속도로 사랑하는 이 시집은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어서 네. 추천을 드리고요. 또 박지일 시인님의 립싱크 하이웨이 네. 이 시집은 읽는 내내 뭔가 내가 되게 이상해지는 어떤 그런 묘한 긴장감 속에 휩싸이는 시집이라 네.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시랑 관련해서 뭐 다른 종류의 문화적 활동이나 또 다른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영감을 받거나 이런 경우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주로 유튜브 영상에서 영감을 얻는데요. 네. 뭐 뉴진스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코미디 영상을 보거나 네. 그런 곳에서 아니면 되게 알아두면은 금방 까먹지만 볼 때는 되게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은 어떤 쓸데없는 영상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네. 그게 시로 들어오시는군요. 네. 네. 요즘에는 또 어떤 시세계를 만들어가고 계실지 첫 시집 내실 때까지는 계속 그 언어의 맛을 살리는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만약에 어떤 식의 그 카테고리로 끌고 가겠다 이런 계획이 혹시 세워지셨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재밌는 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정말 입말로 혹은 인터넷 상으로 밈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와
또 시적 언어가 어떻게 결합이 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시인님께서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 혹은 미술 이렇게 다양한 그 예술 장르에서 본인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음악은 제가 뉴진스? 네. 등단할 때는 힙합에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요즘은 K-팝 그 뉴진스나 네. FX 약간 FX는 네. 되게 좀 오래된 그룹인데. 아 그렇죠. FX 네. 뭐 미스 A 좀 이런 음악들을 자주 듣고 있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미드소마 감독님 네.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분 유전이라는 영화를 되게 소름 끼치게 봤어서 네. 어떤 그 감각적으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네. 제가 미술은 잘 몰라가지고 네, 미술 쪽은 영감을 잘 안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미드소마 영화 유전 저도 다 봤는데 약간 저는 미드소마를 보면서 약간 호러 코미디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너무 무서운다기보다는 웃기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진짜 많았는데 유전은 정말 뒤로 갈수록 너무 블랙 코미디가 잘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들 보고 무섭다고 한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혹시 공포감도 느끼셨나요? 공포감이라기보단 긴장감을 느꼈고요. 네. 그리고 제일 뭔가 공감하는 왓챠 평 같은 것 중에 네. 최고의 힐링 가족 영화다 이런 평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정말 힐링 영화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감독님이 진짜 되게 예민한 하고 좀 개성적인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장의 소리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죠? 네. 네, 답변을 너무 잘 준비해 오셔서 제가 애드립을 좀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일단 말을 할 때는 너무 재밌었는데 네. 이걸 또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끝으로 또 여쭙고 싶은데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시인으로서의 꿈이랄까? 이런 것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인으로서의 꿈은 약간 초절정 인기 시인?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장난이고요. 네. 일단 뭔가 안주하지 않는? 네.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시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확실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 계속해서 쇄신해 나가는 시인이 되고 싶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장의 소리도 차은비 시인님 활동을 앞으로 계속 더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차은비 시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보,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